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는가? 이제 우리가 발칸반도의 지정학을 봐야 돼요. 1000년 전 발칸반도의 지정학을. 발칸반도라 그러면 지금 그림에 나온 이겁니다. 예, 맨 아래는 이제 그리스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무슨 뭐 마케도니아, 무슨 뭐 루마니아, 그 다음에 알바니아, 그리고 저기 무슨 보스니아, 무슨 뭐 이런 데들이죠. 세르비아 다 이런 거죠. 이게 발칸반도 이런 데요. 근데 이 발칸반도가 이게 원래는 그 어떤 데냐면요. 딱 어디랑 전면을 하고 있냐면 어디랑 이게 우리랑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어요. 대한민국하고. 그래서 여기 음식들이 다 우리랑 맞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딱 어디랑 연대 있냐면 이게 초원지대랑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징기스칸이 이게 빨간 라인 땡땡땡땡한 게 발칸반도인데 발칸반도 바로 위까지 들어온다고요. 지금 노란색이 징기스칸이 직접 그 정복한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희뭇그레한 노란색이 뭐냐면 징기스칸 정복국한테 조공을 바치던 국가들이에요. 트라이뷰터리스트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발칸반도는 징기스칸 정복 때 하마터면 정복할 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보시면 아세요. 마라톤 어디서 나왔죠?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40km를 군대에 말 한 마리 없었단 말이야. 말 타고 가면 빨리 가는데 왜 말을 못 탔지? 뛰어간 거 아니야. 40km를. 서울서 인천을 뛰어간 거예요. 서울서 저기 어디까지 가야 되나? 저기 용인 신갈은 가야지. 신갈보다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뛰어간 거예요. 시청 앞 기준. 말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호사루에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말에 특별한 신발, 청동으로 만든 진짜 신발, 호스슈. 그래서 우리는 편자라고 부르지만 지금도 그 편자를 서양어에서는 호스슈라고 불러요. 영어에서는 말신발이라고. 근데 지금 말신발은 이렇게 보시면 이 사진처럼 못으로 박죠. 그래서 못으로 박는 호스슈, 네일드 호스슈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편자입니다. 저게요 서기 1000년경에 나와요. 네일드 호스슈가. 저거 나오자마자 우리 발표버리잖아. 저기 어디야 그 거란한테 강감창 장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한테 최대의 재앙이 뭐였냐? 편자입니다. 편자. 저게 나오는 순간 말이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못 가는 데가. 그래서 징기스칸 군대가 저렇게 휩쓴 거예요. 이거. 이 지역 중에 상당 부분은요. 말이 못 가는 데예요. 징기스칸 군대가 휩쓴 데가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한 200년 전이에요. 이게. 근데 편자가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막 휩쓸고 막 휩쓸고 이게 다 옛날에 동로마 제국이랑 영향력이 닿던데요. 이거 그냥 다 휩쓸고 다닌 거예요. 다 정복하고. 말이 못 가던 데 가요. 왜냐? 옛날에는요, 말이 못 갈 때는 딱 어디까지만 오냐. 이거 분홍색 있는 데까지만 와요. 이게 이제 유라시아 초원 벨트거든요. 이 생사람들은 근데 말이 부드럽고 이제 저기 풀이 많은 지역까지만 간 거예요. 말에 이제 편자가 없으니까 그냥 생발굽으로 달리니까 딱딱하거나 돌이 많으면 발굽 깨지면 그다음에 염증 생겨서 다리 잘라내야 되고 다리 자른 말은 다리를 잘라나요? 도축해서 고기로 먹죠. 피에다가는 설탕 같은 거 넣어서 말피사탕 만들고 그러니까 피가 몸을 뜨뜻하게 해줘요. 말피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그 유라시아 초원 벨트가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ESB. 이게 우리나라 세계사에는 안 다뤄지는데 이게 결정적인 데거든요. 보면 우리 서만주까지 오잖아요. 유라시아 초원 벨트가 저기 흑해 근처에서. 그러면 유라시아 초원 벨트가 딱 어디서 끝나냐면 발칸반도 위에서 끝나요. 발칸반도는 못 들어가. 초원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기마부대가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유라시아 초원 벨트가 딱 만들어지니까 이게 초원 안에서도 달리는 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 말굽을.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 부대가 휩쓸게 되는 거죠, 저게. 이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역사를 보면 저기가 이제 말을 가축화해서 식용으로 먹기 시작한 지 6000년 전쯤 되고요.
약 3,500년, 4,000년 전에 저기가 마차와 전차를 만들면서 굉장히 강력하고 부유해져요. 그리고 약 한 2,500년 전에서 3,000년 전에 저기서 베개 한 장을 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개, 길쭉한 베개 두 개를 묶어서 그걸 말 잔등에 놓고 거기에 사람이 딱 올라타는 거. 이런 종류의 안장 없이 맨잔등에 타버리면 말 그 척추뼈에 사람 몸무게가 걸쳐가지고 척추가 상해요. 이 사람 몸무게를 말 척추뼈 양쪽에 있는 이 등짝 근육에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베개 한 장을 썼어요. 근데 베개 한 장은 특징이 뭐냐? 그 위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그 위에서 창을 휘두르거나 그 위에서 활을 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탱력이 약해요. 등자를 못 다는 거예요. 등자를. 몸을 지탱해주는 등자를. 그러면 언제 등자 달게 됐냐? 상당히 최근이에요. 4세기예요. 그 우리 무용총 벽화. 그게 그냥 벽화가 아니라 당시로선 첨단 무기를 그린 거예요. 등자 나왔을 때 바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게. 등자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뼈대 안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뼈대를 만드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브릿지로 걸쳐져 있고 뼈대가 튼튼하니까 거기다가 튼튼한 등자를 꼽을 수가 있잖아요. 매달 수가 있잖아요. 뼈대 안장, 프레임. 제가 그거를 프레임 새들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영어명은 그걸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들 추리라고 부릅니다. 새들 추리. 구글링 해보세요. 새들 추리 하면 그거 나와요. 뼈대 안장. 저는 그걸 뼈대 안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4세기예요. 그 다음에 등자가 최종이에요. 그러니까 4세기에 뼈대 안장 나오고 나서는 그 4세기 나오고 나서 보세요. 그거 나온 다음에 중국에서 저게 한족이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수, 당, 그 다음에 556도 5 오랑캐가 휩쓴 시대거든. 그 다음에 송, 그건 무늬만 한족이지 실제로 까고 나면은 556국에 봉사하던 장수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 다음 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편자가 나오니까 이제 저 유라시아 초원벨트에서 한 10만 명, 5만 명씩 이제 형성된 그 기마군대가 하루아침에 우리를 덮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한반도에는 그러니까 거란 침입 이후로 숨을 못 쉬고 산 거예요. 저거 때까지, 개항 때까지 약 900년 동안 한반도 사람들 숨 못 쉬고 사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 발칸반도도 바로 우리랑 똑같잖아. 바로 위까지 저게 그 유라시아 초원벨트가 와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최종 승자는 어디냐?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기서 튀어나온 게 말이 튀어나오면서 거기서 인도 유로피안 물결이 튀어나와요. 그게 한 3,500년, 4,000년 전인데 마차와 전차를 앞세워서 이 강인하고 부유한 부족이 인도와 유럽 전체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 문화를 동질화시켜 버렸다고요. 그건 언어에서도 나타납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50%가 인도 유로피안 어족입니다. 크게 나눠 둘인데 하나는 유럽족이고요. 하나는 인도 이라니안 랭귀지 패밀리예요. 두 개 합쳐서 인도 유로피안이라 그래요. 중국어 말하는 사람이 뭐 많다고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전 세계 46%인가가 인도 유로피안인데 랭귀지로 따지면. 그중에 유럽 사이드 쪽은 지중해 경험, 아까 말한 헬레니즘과 크리스찬리티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유럽 쪽 및 유럽의 그 저걸 받은 그거 전 세계 인구의 한 25%쯤 돼요. 그 공유하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까불면 골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어쨌거나 그 3,500년 전쯤에 인도 유로피안 벽가를 한번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엔 유라시아 초원벨트에 누가 그러면 지배적이었어? 흉노 아니에요, 흉노. 죄송합니다. 흉노는 부족으로 정의가 안 됩니다. 연맹체였다고 짐작이 돼요. 이 언어 집단으로 제일 처음 식별된 거는 페르시아 속대예요. 이란인들. 그게 한 20세기, 2000년 전쯤에 휩쓸었어요. 그 다음에는 대충 이제 수당 때쯤 되면 서쪽은 투르크 중에 제일 동쪽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위구르예요. 위구르가 투르크입니다. 터키 계열입니다. 그게 터키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몽골의 지파가 선비나
거란인 것처럼 투르크의 지파 중에 하나가 위구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600년 전부터는 결국은 서쪽은 투르크, 동쪽은 몽골 이렇게 이제 대개 그 구조가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투르크 중에 이 지금 터키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마를 했을 뿐만 아니라 농경을 같이 한 거예요. 이 농경, 기마, 목축을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문화가 성숙하잖아요. 문화가 세련되지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투르크들은 저쪽 그 터키 언저리, 흑해 언저리 투르크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기마 목축하던 사람들이 농경을 겸하게 된 거고요. 여기 여지는 특징이 뭐냐면 원래 농경하던 사람들이 기마 목축을 겸하게 된 거예요. 출발점이 좀 다르지만 결과물은 같습니다. 농경, 기마, 목축의 복합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이제 이게 기마 목축만 하던 이제 몽골을 뒤집어 엎게 되는 거죠. 몽골족을. 복합적이니까. 지능적이고. 그래서 투르크가 무서운 거예요. 저 특히 흑해 언저리 투르크들이. 기마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기마 목축일 뿐만 아니라 원래는 베이스는 거긴데 이게 농경을 익혔다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힘이 넘쳐서 그 이제 14세기 그러니까 1300년대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그 지금 발칸반도 그리고 지금 흑해 언저리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53년에 그 콘스탄티노플 함약, 지금 비잔티움 함약이라는 거는 이미 목졸라서 가사가 아니라 이미 숨지고 있는 상태 마지막 그냥 관짝에 놓고 못 박은 거예요. 이미 숨져 있는 거 시체를 관짝에 놓고 못 박은 사건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게 무슨 극적인 사건이냐 두 제국의 충돌이냐 그리는 김용호는 도대체 무슨 심보냐고. 아 이미 죽어 있었다니까 그때 1453년에. 시체예요 시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에서 저기 그 시퍼렇게 그 둘러놓은 거 저게 1400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더 커지는데 저게 1450년경에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은 어디냐? 저 가운데 노란 점 하나 찍혀 있잖아요. 그 보스포러스 나다렐스 해협. 그 해협을 관장하고 있는 해양 도시 국가예요. 그때는 동로마 제국이라는 게 다 쭈그러들어서. 그러니까 김용호가 대단하게 무슨 글 쓴 그게 뭐냐면 이미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시체, 이미 죽은 상태의 동로마 제국. 그래서 다 쭈그러져 갖고 도시만 남아있는 콘스탄티노플 제국을 사냥한 사건이라고. 그걸 술탄과 황제 두 문명의 충돌.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 사람 세계사 공부했나? 무식하면 가만히 있지. 왜 이슬람 빨어? 시진핑 빨아주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극적인 사건은 저 편자의 개발. 이게 극적이에요. 이게 우리 운명도 엄청나게 그게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그 대륙 쪽에 대해서 우리가 숨소리도 못 내고 산다고요. 편자 개발된 다음부터는. 기마병이 5만이 들어오면요. 말은 15만 필 정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말을 바깥 타고 가니까 한 2필 정도를 이제 사람 안 태운 상태에서 이제 그 천막이랑 뭐 식량만 싣고서 뒤에다가 메고서 달리면서 공격하거든요. 말에 15만 마리가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마리가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흔들 땅이.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 선조들이 그 상태에서 문화적 정체성 유지해 가면서 자기 의복, 자기 언어, 자기 문자, 자기 풍습, 자기 음식 유지해 가면서 800년, 900년을 개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놈들 정말 독하다니까요. 제가 인정해. 독해요, 독해. 이걸 알아야지. 이게 발칸을 보면 한반도가 오버랩돼서 보인다니까요. 그 비극성이. 유라시아 스테페벨트의 그 패자인 한쪽은 몽골이고요. 한쪽은 투르크라니까 2000년 전부터 1700년 전부터 수당 때부터
고구려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려 사신이 몽골족인 선비가 하는 당을 수당을 우회해 갖고 서돌궐이라는 게 서투르크 아니에요. 서투르크를 접촉하려고. 왜 그러냐면 중국 사이드에 남아 있는 투르크 말고 저쪽에 있는 접촉하려고 하다가 찍혀갖고 골로 간 거 아니에요. 저 살려두면 위험하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아니 김용호 씨는 이런 사정도 뭐 그러냐. 이게 벌써 죽었다. 동로만은. 마지막에 시체가 돼서 이제 저쪽으로 들어갔고 도시로 남아 있는 거를 오스만 투르크가 사냥한 사건이다. 잔인하게. 근데 그걸 마치 두 술탄과 황제가 뭐 신흥 제국과 구제국이 다이다이 맞붙은 상태의 최종적 극적인 순간 뭐 이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왜곡해서 표현을 하니까 이 사람 의도가 뭐야? 의도가 뭐야? 왜냐면 이 사람이 저 정도 쓰려면요 제가 들여다본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훨씬 많이 들여다본 사람이 왜 저렇게 쓰냐 이거지. 의도가 있을 거다.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려 신흥 패권 제국 중국과 저물어가는 하나님이나 찾고 인류 보편의 가치 이런 거 공연불이나 하는 풍요에 찌들은 미국 그것을 겨냥하고서 쓴 거다. 시진핑한테 바치는 글이었다. 김영호 씨, 저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직이나 해쳐드신 분이 시진핑한테 바치는 12여천가였다. 2012년. 저는 그렇게 문학적으로 비평해 드립니다. 귀하의 인격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죠. 비평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잘 들어두세요. 저는 비평을 했을 뿐입니다. Literary criticism. 문학적 비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한테 비잔티움이 뭐를 의미하냐. 이걸 완전히 조롱한 사건이에요. 김용호의 저 글은 서양인들이 나한테 비잔티움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이거 뭐냐면 이 동양에 특히 그 유라시아 초원벨트에 무지막지한 폭력이 세련된서 응어리져 가지고 무지막지한 정복 파워로 드러나서 자기들의 정신의 요람인 그리스를 짓밟은 사건이에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 서양 사람들은 만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를. 엘러지를 불러요. 엘러지를. 그 엘러지 오늘 제가 5곡지로 이루어지는 엘러지를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적 시인이죠. 100여 년 전에. 아일랜드 출신의 예이츠. 이 사람이 쓴 시에 Sailing for Byzantium, 비잔티움을 향해 돛배를 타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첫 문장에서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러나 원래는 코맥 맥커시라고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 중에 한 명이 쓴 소설 There is no country for old men.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약간 there is가 아니라 that's로 시작해요. 구절은. That's no country for old men. 이 땅은 이미 노인이 살 수 없는 곳. 그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김용호 씨 잘 들으세요. 이런 공감 능력을 좀 갖추신 다음에 다시 소설을 쓰십시오. 이 땅은 이미 노인이 살 수 없는 곳. 젊은 남녀는 서로 포옹하고 새들은 나무 잎새 속에서 세대에서 세대로 죽음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은 채 노래 부를 뿐. 연어가 거슬러 오르는 폭포들, 고등어가 군무 춤추는 바다들, 오직 섹스하고 새끼 낳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여름 내 찬양할 뿐이네. 관능의 음악에 취해서 영원한 사상이 아로새겨진 기념비는 쓸쓸히 잊혀져 갈 뿐. 노인은 이미 거추장스런 존재, 앙상한 가지 위에 옷을 걸쳐 놓은 것과 같은 존재. 하지만 영원히 손뼉치고 노래 부를 때, 영원히 더 크게 노래 부를 때 언젠가 사라질 육신과 의식에 삶이 남긴 얼룩 하나하나를
오히려 보듬어 박수치고 노래 부를 때, 그런 때는 언제 올까? 아, 그러나 이곳엔 노래를 가르치는 곳 없네. 영원한 사상의 기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 공부하는 곳도 없네. 그래서 나는 돛배를 타고 왔네. 성스러운 도시 비잔티움으로. 오 하나님의 성스러운 불길 속에서 서 계신 성자들이시여, 황금으로 칠해진 모자이크 속에 서 계신 당신들이시여, 그 성스러운 불길로부터 쏜살같이 달려나와 내 영혼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욕망에 취해 죽어가는 육신에 매여 있는 이 마음을 태워 없애 주소서. 오 저의 마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추스리셔서 영혼을 기리는 물체의 한 조각이 되도록 만들어 주소서. 아, 제가 자연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면 다시는 자연이 빚어내는 어떤 육체적 형체도 갖지 않겠나이다. 그리스 세공사가 황금을 두드리고 황금을 입혀 만들어낸 성물의 모습을 띠게 해주소서. 꾸벅꾸벅 졸기만 했던 황제를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낸 황금 성물. 하다못해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비잔티움 귀족과 귀부인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악기, 그를 키기 위한 사치스런 황금 활에 부착된 성물이라도 되게 해 주소서. 이 김용호라는 자가 쓴 이 그 삼류 시진핑 중국 혹은 이슬람 신흥 패권 제국 파리 책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정신은 이 정도 차원에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유한국당을 뭐 찜을 쪄먹든 회를 쳐먹든 해드실 거 아닌가? 김용호 씨, 그만두시고 집에 가셔서 공부하십시오. 이번엔 좀 정직한 공부 좀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김용호를 앉힌 황교안은 또 뭐냐 이거예요. 이 폐허는 과연 뭐 어떤 괴물스러운 폐허냐 이거예요. 이대로 제가 하면 황교안, 김용호는 야권 분열의 주범입니다. 왜냐 지금 하는 짓 보세요. 조중동을 섬기고 김무성 마피아를 섬기는 삼류 행동대장 아니에요. 둘이. 대장, 부대장. 거기다 더 구역질 나는 게 김용호가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야. 지금 박 대통령 석방이 문제입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박 대통령 탄핵 자체, 제가 탄핵 다이제스트에서 밝혔지만 미국 좌파, 국무성 좌파, 미국 본토 좌파, 아무튼 미국 좌파, 북한, 중국, 국내의 종북 친북, 이 소용돌이 속에서 조중동과 제도권 상류층이, 소위 보수 상류층이 인격살인 저지르고 탄핵 소추하고 탄핵 판결하고 형사재판관 형사재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야 우리나라 제도권 상류층이 저것들이 양아치야 아니면 제도권 지도자야 라는 근본 문제가 여기 들어있다고요. 근데 뭐 석방? 우린 진실에 목말라요. 내가 김용호한테 말할게. 야 박근혜가 너한테 석방국어라는 군번에 할매 거지냐? 김용호한테 딱 그렇게, 박근혜가 너 따위한테 석방국어라는 그런 할매 거지냐? 네 눈알은 그렇게 보이냐? 그래서 김용호를 앉힌 황교안한테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 말이야 확실히 조중동 김무성 섬기든지 아니면 바꾸라 해. 근데 그 섬기고 나가면 오케이, 야권 분열의 주범은 당신이야. 당신이 야권 분열 주범이야. 뿐만 아니라 둘한테 충고를 할게요. 이희수 이런 사람한테 추천사 받으면서 뭐 교회 왜 다녀?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람 저기 뭐야 공관위원장 시킨 황교안 씨, 당신도 교회 다니지 마. 전도사 면허 반납하고. 교회 왜 다니냐고. 하나님 우롱하러 다녀 거기? 웃기는 사람들이야 이거. 세상 무서운 줄을 몰라. 자 이런 자들이 설치는 세상에서 우리 자유시민 뭐 할 거냐. 저는 쌍끌이 전략해야 된다고 봐요. 재밌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으니까 할 일 많네. 우선 첫째,
선별적 정밀 외과 타격해야 됩니다. 프레시전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거 북한 참수만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번 우리가 총선에서 이거 써야 됩니다. 김무성, 유승민, 조중동 이런 데 봉사하는 정파 인물, 또 친박 핵심 인물. 이런 지역에는 이런 선거구에는 대항마가 출마를 해야 되고 이걸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요 지금 무슨 자유통일당인가 뭐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저는 원래 정당에 좀 한 발 물러져 있어. 저는 뭐 부르지도 않고 제가 특별히 찾아가서 뭐 그 기여할 생각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그런 정당이 제대로 된 대항마들을 제대로 된 저 정밀적 선별적 정밀 외과 타격할 선거구 딱딱 골라서 거기에 제대로 된 인물도 팍팍 심으면요 저 100% 밀어드립니다. 약속드릴게요. 100% 밀어드릴게요. 이 선별적 타격을 하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분열의 책임은 전부 황기만테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너희 웬만하면 밀어주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하도 개판인 이상한 사람들 세우니까 우리는 고선거구는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어. 우리 사람 내보낸다. 이걸 명확하게 지금 밝히세요. 선별적 대항마로 정밀 외과 타격하겠다. 이 노선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신당에 대해서 야 여기 분열시키는 거야. 분열시키는 거야. 이 손가락질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황교안 김형호한테 야 이것들아 니들이 분열의 주범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저 그쪽에 김문수 선배님이나 뭐 저랑 뭐 동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랑 긴장 관계도 꽤 많아요. 사실은 제가 워낙 성격이 중불나고 입 바른 소리 하고 그냥 아무한테나 개기고 대들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그쪽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거 선별적 대항마에 의한 정밀 외과 타격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황교안 김용호를 야권 분열의 주범으로 프레이밍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이게 한 전국계 한 10개에서 20개 선거구쯤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하태경, 김성태, 권성동, 장제원, 윤상현, 김용태, 박형준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저 괄호 속에 있는 김용태, 박형준은 선거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괄호에 넣습니다. 두 번째 쌍끌이. 공명선거 지원이죠. 캐치프레이즈 구멍숭숭 사전투표 바꿔치기 막아내자. 이게 표 바꿔치기 막아내자. 이거를 공명선거 지원단은 우리가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수도권이나 격전지에서 한 1000여 명씩 500명씩 모이면 이 판 뒤집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www.2020korea.com으로 지원 신청해 주셔도 되고 문자 010-3330-1142로 지원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명선거 지원단에서 쓸 그 책이 지금 내일 모레 입고되죠. 이건 이제 샘플이라 조금 판형이 큰데 실제로는 요만하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쁘게. 글자는 안 줄어요. 노인 되시는 분들 읽기 편하라고 글자를 좀 키웠어요. 11.5포인트. 구멍숭숭 사전투표 바꿔치기 막아내자. 이게 10,000원에 50권 발송비 포함입니다. 50,000원에 400권 한 박스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뿌려가면서 캠페인 하시기 좋게. 이건 선거법 안 걸려요. 선거 잘하자는 캠페인인데 왜 선거법에 걸립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주문 받습니다. 그럼 바로 금요일 날 오후에 발송드립니다. 주문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책 품질 보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지역에서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시간 내서 토요일이나 이렇게 시간 내서 하실 분 지역 활동가 모집드립니다. 010-3330-1142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탄핵 다이제스트 이 책 좀 많이 사서 사실 이 책은요 제가 원하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뿌릴 용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인들한테 자제분들한테 형제분들한테 자매분들한테 툭툭 던져드릴 책이에요. 이 책은. 이 책이 좀 내용이 문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그런 용도를 많이 개발해 주세요. 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1만 권째 지금 팔고 있는데 같은 11만 권을 팔아도 길거리에서 공짜로 싸놓고 파는 11만 권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지인들한테 한 권 한 권 가는 11만 권이 그게 파워가 세지는 겁니다. 자, 세상은 재밌죠. 이렇게 뭐 한심하다고 우리가 한심 푹푹 내시고 욕도 좀 나오지만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고 얼마나 훌륭한 정치 벤처입니까? 저는 이제 이 한반도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받은 그런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히 보이고 이 일을 저희가 잘 감당해 가면 한편으로는 중국을 자유화시키는 그런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 망가진 미국 정신, 망가진 서유럽 정신이 부활되는데 작은 비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서유럽 정신이 망가지는데 까고 해서 다 나면 유태 좌파가 나옵니다. 글로벌리즘의 그 맨뿌리는 유태인 좌파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그 서양 그 사회주의 운동사, 공산주의 운동사 보면 알아요. 유명한 사람은 다 유태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민족 혹은 국가 단위의 주권과 전통,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한 적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태 좌파들이. 물론 유태 우파도 많아요. 유명한 반공운동 사상가 다 유태 우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유태인이라고 카테고리를 안 하고 유태 좌파, 유태 우파.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도 대한민국 좌파, 대한민국 우파.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리즘에 의한 그러니까 이 도덕과 전통과 문화의 해체 이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한 100여 년 지배해 왔는데 세계를 이거를 극복하는 그 자극제가 저는 한반도 나가서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여기서 아마 나오게 될 거다. 궁극적인 자극제는 물론 여기가 그렇게 그 사상적인 공력이 깊지를 않아서 뭐 크게 사상적인 그런 자극제라기보다 여기가 쟤들은 저렇게 자기들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런 도덕적 가치를 다시 리바이브 시켜서 다시 부활시켜서 사용하는구나라는 모델 케이스를 하나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